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뉴스나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죠. 이제 4분기 딜리버리에 관심을 가질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굉장히 스트롱할 거라는 건 믿어 의심치 않고요. 안 그랬으면 제가 벌써 차를 받았겠죠. 엄청난 딜리버리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일론 머스크가 좀 겸손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굉장히 스트롱할 거는 지금 계속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들 90만 대는 넘을 거라는 조짐이 좀 많은데, 여러가지 이런 데이터들은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최근에 본 이런 재미난 영상들, 이제 상하이 공장에 드론을 띄운다든지, 그러니까 생산되는 공장에다가 드론 띄워가지고 도대체 차가 몇 대씩 나오는지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지금 나오는 이야기의 중로는 저기서 이제 생산된 차량을 빼는 포트라고는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도대체 테슬라가 얼마나 생산하는지 궁금하니까 이렇게도 이제 보는 거죠. 보게 되면은 기사도 나왔는데요, 이걸 가지고 대략 지금 대당 모델 Y가 기가 상하에서 38초에서 44초당 한 대씩 나온답니다. 이 영상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 공장이 원래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 45만 대 수준짜리 공장이었는데, 이런 식이면은 지금 뭐 한 내년에는 모델 Y를 뭐 한 70만 대에서 80만 대를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33초나 43초마다 한 대씩 나온다면. 근데 이거는 100% 믿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내년을 또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건, 이 세상에 완벽한 데이터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을 하더라도 이 데이터가 이러니까 결과가 이렇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실험 방법을 통해서 서로 상호 보완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거기다 지금 이렇게 확장하는 거를 기가상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저런 차량 나오는 숫자라든지 사람들의 어떤 분석, 이런 분위기,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제일 빨리 프레몬트랑 기가상하이가 1밀리언에 도달하지 않을까. 다른 공장들도 차근차근 해서 아마 빠르면 2-3년 내에 결국 400만 대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장 근시일 내에 그런 데이터만 보더라도 기가상하이가 저렇게 잘 돌아가고, 뭐 프레몬트도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다고 알고 있죠. 그런 걸로 봤을 때 4분기 실적이 매우 기대된다. 그래서 오늘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정말 거의 제자리로 돌아왔는데요. 아직 일론 머스크가 팔려고 하는 게 한두 번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사라졌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했던 거는 더 팔 수도 있었으니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근데 역시 말한 대로 거의 딱 10% 전후에서 끝날 거기 때문에 대충 계산해보면 한두 번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항상 제가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모르는 것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이 주식을 하방 압력을 주지, 이미 아는 위험은 사실 위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잠시 또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파는 것 때문에 높은 확률로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재미난 드론 영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다른 회사들과 달리 열심히 생산하기 바쁘다. 근데 지금 생산에 대한 그런 반도체 쇼리지라든지 그런 서플라이 체인만 지금 관심 있게 봤는데요. 한편으로는 제가 리콜적인 측면으로도 한번 보게 됐습니다. 뭐 테슬라도 NHTSA의 조사를 뭐 피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테슬라는 뭐만 하면 어쨌든 화제성이 크기 때문에 자그마한 사실도 부풀려져 얘기한다든지 뭐 그런 면들은 익히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 NHTSA가 이제 테슬라한테 압박을 가한 거는, 너 운전하는데 게임 할 수 있더라, 너 그거 빨리 막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결국 테슬라가 그걸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갑자기 막 이렇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망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워낙 SNS도 발달돼 있고, 회사도 일론 머스크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변호사라든지, 물론 최근에는 모니터링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소송도 있지만, 굉장히 이게 네트워크적으로 잘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큰 데미지가 일어나긴 좀 어렵습니다. 역시 그거에 맞게 그래서 이 테슬라도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테슬라의 이런 NHTS의 리콜을 잘 보자라는 거죠. 혹은 압박가하는 것들. 최근엔 자율주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초기에는 배터리 화재라든지 차량 리콜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면 요즘은 자율주행입니다. 기계적인 파트에 대한 리콜 수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이는 전기차의 부품과 그리고 그동안 테슬라의 그런 서플라이 체인 관리 능력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더해졌겠죠. 특히나 이제 부품 수가 적은 것들. 테슬라는 굉장히 관심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좀 다른 회사들을 보자라는 거죠. NHTS에는 테슬라만 때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누누이 초기부터 얼마나 무섭게 리콜을 때리는지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는지를 제가 지겹도록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경쟁사들 리콜 막는 얘기를 하기 전에 요 게임 리콜은 정확히 짚어야 될 게 아니 테슬라도 생각이 있지 운전사가 이걸 게임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기사를 잘 보면은 운전사, 드라이버가 게임하라는 게 아니라 원래 패신저, 옆에 탄 사람이 게임하는 건데 사실 나는 패신저입니다 라고 락을 건다든지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 보면 드라이빙이니까 안 되는데 너 패신저냐라고 묻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때 그냥 본인이 예스 해버리면은 그게 게임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럭을 아예 못하게 이제 막았다는 얘기인데 자 이제 돌아와서 경쟁사들의 리콜 상황을 보자라는 거죠. 현대기아차 이거 참 내부자 고발로 이제 밝혀진 NHTS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때린데 또 때리고 그거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또 감시하고 그리고 제때 하는지 안 하는지 또 보고 그리고 다시 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further investigation을 하는 이걸 특정 회사 브랜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 저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계속 저렇게 NHTS에 공격받는다고 해서 한편으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저게 NHTS에 원래 하려는 일이고 그거 원래 걔들 잡이고 테슬라만 이러냐? 다른 회사들이 화제가 안 돼서 그렇지 덜 포커스를 봐서 그런 거지. 지금 현대기아차만 보시더라도 그 내부 고발로 인해서 정말 한국에서도 화제가 됐죠. 그리고 그 고발하신 분이 참 되게 힘들었다라는 기사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아니죠. 거기서 끝날 NHTSA가 아닙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다음 리콜로 이어질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현대기아차 이거 보면은 이거 맞은 다음에도 제대로 빨리빨리 안 해서 또 압박받고 벌금 맞고 그러더니 요걸 기반으로 더 조사가 들어갑니다. 이게 무서운 애들들입니다. 근데 부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내연기관들은 이런 것들에 계속해서 시달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면에 요즘 테슬라는 다시 한번 얘기했듯이 자율주행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요즘 리콜이 많아지지 아직 기계적인 결함은 확연히 줄었습니다. 이제는 자율주행 측면에서 NHTS가 계속 테슬라를 공격하는 모양을 보는데 뭐 그거야 워낙 NHTS가 하는 일이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현대기아차를 보자는 거죠. 워낙 한국 기업이니까 관심이 많고 그 엔진 리콜로 그 다음 거 그러니까 요거 관련된 걸로 계속 이제 얻어진 데이터로 NHTS가 계속 파고든다라는 거죠. 아 진짜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NHTS는 늘 때린다. 그리고 최대는 제가 과거 그런 데이터들 스태티스티컬 데이터도 보여주면서 막 억대까지 관한 한 해 때린 차량 대수가요. 때린데 또 때리고 계속 때리는 참 이런 걸 보면서 전기차로 빨리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놀라운 관리 능력도 있지만 전기차 특유의 부품이 적은 면들들, 그러니까 기계적인 단순함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유롭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초창기에는 당연히 이게 신생회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당했지만 물론 계속 NHTS는 정말 집요하게 팝니다. 이거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독립적으로 미국이라는 국가 이걸 굉장히 잘 설계해 놨기 때문에 뭐 앞으로 테슬라라고 뭐 기계적인 결함을 완벽히 피해갈 수는 없지만 요즘 나오는 뉴스들을 이렇게 봤을 때 유독 소프트웨어나 자율주행적인 측면에 맞는 거 보면은 부품이 적었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가 이런 것들이 단순화되는 테슬라 특유의 능력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는 상황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현대기아차는 이걸 참 대비를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제가 너무 현대기아차를 비판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서 또 다른 회사도 하면요. 미국 기업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제가 지난 채널을 운영하면서 정말 NHTS는 정말 전 세계 이런 기관이 있을까 정말 독보적이고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참 뭐랄까 대단하다 그 말밖에 안 나는 F150 최신이죠. 2021년 2022년
포드의 간판 모델인 F150도 맞습니다. 포텐셜 드라이브 샤프트 데미지 때문에 무려 18만 5천 대 이상을 두드려 맞았습니다. 예, 그거 때리고 똑같이 합니다. 때리고 제대로 이걸 리콜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제 시간에 빨리 하는지 아니면 우물쭈물 하는지, 우물쭈물하면 또 때립니다. 그리고 한 거에 대해서 또 전수조사. 그 지금 현대기아차도 똑같습니다. 리콜 받은 차량을 다시 조사를 해요. 뭐 이런 애들이 참. 그러니까 리콜했다 땡 치는 게 기업이 리콜했네 그게 아니라 포드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했나 본다라는 거죠. 하고 나서 내구성 테스트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물론 아마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쉽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냥 엄청나게 먹는데 미국은 그걸 예산을 주더라고요. 줘가지고 수조원을 퍼버서 절대 그리고 기업한테는 돈을 못 받게, 안 그랬다가는 이런 게 흐지부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수조원을 퍼버가면서 계속 때린 거 또 때리고 관리하고 그 뒤에 사후 모니터링까지. 참 무시무시한 기간이다. 그 의심나면 압박하고 때리고. 오늘 또 이런 NHTSA의 어떤 테슬라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걸 압박하는 걸 보면서 메카니컬 파트는 다 때렸나라는 생각도 들기 시작하면서 지금 다른 경쟁사랑 비교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까. 빨리 전기차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간 왜냐면 내연기관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됐거든요. 하도 맞아대니까 잘 변화를 안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이런 서플라이 체인 문제들, 부품의 복잡함. 근데 전기차로 가면은 그런 것들도 확연히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와 생각이 달리 저는 이게 더 급진적으로 갈 거라는 생각과,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 트윗을 보면 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미 전기차가 주도하는 시장이죠. 그리고 팔리는 게 대부분이 전기차고요. 원래 아직 내연기관을 그만두려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매되는 어떤 트렌드를 보면 조기 마감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될 길이다 동의하고 굉장히 칭찬하는 듯한 이제 트윗을 달았는데, 어떤 테슬라의 흥행 그리고 자율주행의 이런 도움, 이런 트렌드가 국가가 목표했던 것보다 앞당겨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의견을 100% 무시하는 게 아니니까요. 아버지가 굉장히 합리적인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다 또 100% 그럴 것 같진 않다라는 거죠. 내연기관이 잘 살아남을 수도 있지만 이런 현상도 요즘은 그러니까 항상 조기에 노르웨이가 끝난다고 했지만 목표한 것보다 더 빨리 전기차로 전환이, 그러니까 국가가 트렌드 보니까 사실상 국가가 뭐 꼭 막아야 막아지는 건가요? 소비자들이 외면해버리면 그냥 그걸로 땡이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트윗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한데 묶어서 이야기하게 됐고요. 테슬라의 또 하나의 큰 사업으로 하려는 이제 솔라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태양광 패널이죠. 그러니까 서스테이너블 에너지, 이런 친환경 에너지가 지금 보면은 지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보면은 확장된 새로운입니다. 이게 비중이 이렇다는 게 아니라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근데 새로 뉴 파워 캐패시티로 얻은 것들이 무려 80%가 넘게 친환경 에너지로 채워졌다라는 거죠. 그나마 이제 화석연료는 내추럴 가스이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에너지를 이렇게 채워가는 것들이 친환경, 저탄소로 되어 있다라는 거는 참 칭찬할 만한 부분인데, 제가 전에 살짝 이야기를 했듯이 캘리포니아가 이제는 최대 이제 솔라 패널의 시장인데 주정부가 딱히 이제는 혜택을 걷어들일 것 같은 느낌도 있죠. 세금을 아직 통과된 건 아닙니다만 배터리가 그래서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움직임 참 좋긴 한데 현재 막상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를 확장시켜 보니까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왜 그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로비를 받아서라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그리드 시스템이, 전기 그리드 시스템이 친환경을 받아들이기에는 좋은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컨시스턴트하게, 항상 똑같은 에너지를 일정하게 이렇게 주게끔 시스템을 설계해 놨는데 여기다 갑자기 켰다 껐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부하가 걸리게 되고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도 했었죠.
발전소 질 돈으로 보조금 줘서 각 집집마다 솔라 패널 까는 게 더 쌀 수도 있다 그랬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 그리드 관리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서 주정부가 저런 모습을 취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빨리 배터리 가격이 낮아져서 아예 그리드에 부담을 안 주고 각자 자기 집 전기는 알아서 하는, 태양광을 통하든, 그리고 이제 심야 전기 컨시스턴트하게 일정하게 받는, 그리고 그런 컸다 꼈다 이런 그리드에 부하가 되는 부분들은 알아서 집에서 해결하는 어떤 하이브리드 방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뉴 캐패시티가 이렇게 친환경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게, 에너지 과소비 국가에서 이제는 모범적인 좀 사례가 보여져서 이건 정말 칭찬할 만한 문제고, 테슬라도 하루빨리 좀 요런 데 사업을 좀 확장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배터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보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소프트 커스트를 그 각 로컬별로, 지역별로 잘 설치하는 회사들이 다 그 마켓 1, 2등을 먹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배터리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좀 사업을 테슬라가 확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아버지께서 얘기했듯이 뭐 미래는 모른다. 저도 항상 5년 뒤 일은 가봐야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놓고 너무 현실만 보는 거 아니냐. 뭐 저도 그런 얘기를 채널에서 했었는데, 일론 머스크 트윗에 보면 일론 머스크도 이것에 답글을 달았는데, 자, 지금부터 크리스마스에서 이제 기준으로 20년 전에는 아이폰도 없었고, 페이스북도 없었고, 유튜브도 없었고, 인스타그램도 없었고, 트위터도 없었고, 틱톡도 없고, 안드로이드도 없고, 비트코인도 없고, 테슬라도 없고, 아이패드 없고, 지메일 없고, 지난 20년간 우리 생활 주변을 바라보면은 제 말이 어느 정도 그런 맞는 얘기죠. 5년 뒤는 진짜 모른다라는 게, 정말 지금 있는 것들이 꽤 오래된 것 같지만 이 리스트에 있는 거 보십시오. 20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 아마존, 프라임, 구글 맵도 그렇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20년 전에 구글 맵 없이, 이런 좋은 내비게이션 시스템 없이 어떻게 돌아다녔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참 사람이 간사한 게 20년 전도 못 보죠. 제가 어렸을 때는 참 이런 리스트를 보니까 20년이 길면 길 수도 있고 짧으면 짧을 수도 있는데 그간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경험으로 봤을 때 저도 지금 굉장히 테슬라 우호적이고 테슬라의 기술 친화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정말 5년 뒤는 누구도 예측을 못한다. 가봐야 아는 거긴 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테슬라 관련 얘기는 아닌데요. 이거 왜 얘기하냐면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윗에, 일론 머스크가 저출산부터 해서 인구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면 화성에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이러다가 화성에 갈 사람이 적겠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최근 United States Census, 그러니까 미국의 인구 조사입니다. 이게 좀 신기한 면이 있더라고요. 여기 굉장히 interesting하다 그래서 저도 봤는데 좀 신기했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캘리포니아가 정말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전 미국이 인구가 그렇게 늘지도 않았고요. 이민자를 좀 막은 영향이 있는 건가요? 근데 선진국들도 다 저출산 문제가 있긴 합니다.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민자들이 사실은 이 아이를 많이 낳는 경향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죠. 잘 보면은 이민자를 많이 이제 어떤 남미 쪽 분들이 가시는 캘리포니아를 보면 인구가 진짜 많이 줄었습니다. 아니,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막 폭삭 막 주저앉았다는 게 아니라,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 지금 보면 지난 1년 동안 보면 제일 많이 감소했다라는 거죠. 그게 캘리입니다. 뭐 워낙 물가가 비싸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빈 땅들 엄청 많더라고요. 땅이 그냥 남아 돕니다. LA에서 샌프란시스코 하이웨이를 타고 가는데 그냥 놀고 있는 땅들 그렇게 많은데 아직 더 받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인프라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그런 땅에 집 싸게 지으면 될 것 같은데 아직 땅은 많다. 근데 인프라가 거기 잘 안 갖춰져서 그런지 어쨌든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미국 넘버원입니다. 모든 주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요. 근데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뭐 3,950만을 좀 넘었는데 지금은 3,950만이 깨져서 지금 3,920만까지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최다 감소한 주가 캘리다. 그럼 그 감소한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이 그로스 레이트를 보면은 텍사스로 갔겠죠. 아무래도 근처에. 텍사스가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애리조나, 뭐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이거 다 옛날에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관심 못 받고
이게 좀 침체됐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대부분 그러니까 비싼 주에서 이제 좀 물가가 저렴하고 기업들도 아무래도 그런 데 갔겠죠. 예, 그런 모습이 확연히 보여진다. 그러니까 좀 잘 이렇게 뻗어나가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집중화되는 모습이 좋지 않은 거는 뭐 당연히 이게 예전부터 교과서적으로 나온 얘기였고요. 그 예를 보면은 그게 뉴욕입니다, 뉴욕. 뉴욕이 이제는 3위도 깨졌더라고요. 이제 4위입니다, 인구로. 2천만이 깨졌더라고요. 뉴욕의 GDP는 맨하탄이 사실상 그 뉴욕시티가 주에 차지하는 비중이 GDP 기준으로 한 7, 80%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티를 빼면요, 완전 시차가 되거든요. 그리고 거긴 물가가 항상 비싸고 일자리는 거기에만 만들어지고 주변은 그냥 이렇게 완전 아무것도 없는 업스테인 뉴욕은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인구가 팍팍 그런 영향 때문인지 이제 2천만도 깨지고 3위 자리도 내지고 이걸 플로리다한테 넘겨줬더라고요. 엣지역에 뭐 추월은 예전에 당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이제 차이가 벌어지는 그래서 뉴욕이 4위로 주저앉았다. 그러니까 어떤 균형적 발전이 중요한 것도 여기서 좀 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미국이 지금은 그런 동부나 서부의 중요 주들에서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지금 상대적으로 덜 관심받던 주들로 지금 인구가 좀 이동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실제로 진짜 켈리 인구가 그래도 가보니까 아시아인들한테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인구가 줄는 거는 통계상 사실인 건 맞다. 그러면서 이번에 한편으로 미국에서 어떤 균형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조그마한 의견도 덧붙이지만 또 정치적으로는 이게 애매한 게요. 텍사스가 원래 공화당 텃밭인데 자꾸 저렇게 넘어오니까 이게 공화당 비율이 줄더라고요. 여전히 공화당 강세고 인구가 늘면 당연히 하원은 인구 비례로 뽑기 때문에 공화당한테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오는 사람들이 민주당 성향이 강해서 이렇게 자꾸 넘어오는 거를 텍사스가 뭐 커지고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러다가 아예 당이 바뀌는 게 아닌지 뭐 그런 부작용이라기보다 반대급부라고 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원래 공화당 텃밭이었는데 주가 커지고 그건 좋지만 정치적인 트렌드도 바뀔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미국의 인구 구조에 대해서 재밌다고 해서 저도 들어보니까 진짜 재밌더라고요. 진짜 대표적인 뉴욕이나 캘리에서 인구가 준다라는 점, 그건 진짜 사실이라는 점.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물가가 싼 쪽으로 이동을 했고 기업들도 가고 있고 균등 발전도 기대할 수 있지만 이제 전통의 어떤 정치적인 지형도 그 김에 바뀔 수도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